여러분은 채권부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권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주말이 코앞입니다. 채권부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채권 입문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55만 경제 유튜버 박고미 TV 대표와 지난 4월 함께 촬영한 내용인데요. 지난 1편은 채권의 개념과 수익 구조, 박 대표가 3천만 원으로 투자한 종목 등을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2편은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 꼭 알아야 할 요령을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공개할 3편은 드디어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채권 사는 거 어렵지 않네 하실 겁니다. 채권부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힘내서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그럼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날까지 채권부위 패밀리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고르려면 봐야 되는 게 최소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세 가지? 예. 세 가지를 다 고려하지 않으면 이 채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 또는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는 확실히 확인하고 사야겠네요. 네. 매수할 때. 네. 자,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채권은 10,000원으로 세상에 발행됩니다. 태어납니다. 태어날 하지만 때. 태어날 때만 딱 10,000원이고요. 그 후로는 사람들이 그 10,000원짜리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그걸 가지고 전혀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네. 액면가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적혀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채권을 발행하는 그 발행사의 신용과 그리고 이 채권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 가지고요.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매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우리는 안정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두 번째는 표면 금리입니다. 말 그대로요. 표면 금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요. 액면가라는 말도 사실 겉에 적혀 있다는 의미잖아요. 액면가 기준으로 이 10,000원 기준으로 5%를 주겠다라고 해서 표면 금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왜 봤던 거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쿠폰 네. 쿠폰? 쿠폰 금리가 쿠폰 금리. 이제 5%인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익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대략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만기인데요. 만기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 만기까지가 어찌 보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또는 만약에 별 좀 다른 시장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최장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만기라는 기간으로 반드시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요 세 가지를 봐가지고요. 이게 나한테 맞는 채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정성과 수익성과 그리고 투자 기간이 고려되어야 되는 채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표면금리 5%는요. 이게 표면금리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요. 자, 표면에는 5%라고 적혀 있지만 이 채권이 10,000원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 채권을 사는 가격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얻는 수익률은 매수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거는 이 표면금리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삼아 볼게요. 만약에 이 채권을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10,000원에 딱 사면요. 당연히 나는 5%를 받게 되겠죠. 네. 근데 비싸게 사면요. 이 회사는 5% 이자를 주겠지만 그렇지. 내가 얻는 수익률은 실제로 약간 낮아지겠죠. 줄어들어. 예, 네. 나는 비싸게 샀으니까. 내가 더 비싸게 샀다면 더 낮아질 거예요. 네. 근데 역으로 내가 싸게 샀다면 내가 좋은 실제로 얻는 거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자, 이 그림만 봐도 우리는 네. 흔히 듣는 이 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네요. 자, 이걸 그냥 그 순서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또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내려가게 됩니다. 네. 서로 반비례되고 있는 원리 자체가 그냥 이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외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니까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권을 살 때 개별 채권을 접근할 때는요. 표면금리 높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얼마의 가격으로 샀을 때 얻는 네. 게 얼마인가 이거를 가장 이제 주요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입니다. 네. 만기는 고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기가 길수록 채권은요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죠. 똑같은 기업이 찍어내더라도요. 네, 네. 똑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 뒤에 망할 확률과 10년 뒤에 망할 확률은 다르겠죠. 네. 아무리 우량해도 10년 뒤에 저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리스크가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네. 신용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음,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기를 무조건 긴 게 좋냐? 음.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음. 결국 만기는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로 음. 꼭 잡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좋고요. 네. 실제로 시장에 쓰고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보면요. 1년 이내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은 단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단기란 말을 그때만 붙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은 중기라고 부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7년도 중기라고 부르는데 아, 그래요. 10년 이상 넘어가면 장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네네네네. 아닌데 대충 그렇게.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빨리 어. 뭔가를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5년짜리는 뭐냐, 7년짜리는 뭐냐 애매합니다. 그렇네요. 애매한데 어. 그 누구도 명확하게 중장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못하고 네. 요 정도로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만기까지 봐야 한다. 채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장 금리가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나에게는 이득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차익이라는 것의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데요. 그 정도도 이제 만기 길에 따라서 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을 떠올려 본다면 작년. 금리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일은 작년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왔고, 그러니까 지금 직전까지인 거죠. 거의 지금까지 계속 시장의 금리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채권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으니 이제 오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채권을 보유한 이들이 금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시소 이론에 의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많이 손실을 받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의 금리라는 것은 위의 방향일지 아래 방향일지 그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고 엄청 채권 분야의 금리의 전문가 분들도 맞출까 말까 할 만큼 되게 어려운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단기 채권은 거의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싶으면서 채권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단기 채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기는 어느 정도는 움직이지만 지금 그림처럼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 버려 가지고요. 네.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근데 중기 채권은 마이너스가 나도 자, 단기 채권은 마이너스 거의 안 날 거고요. 자, 중기 채권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중기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네. 주로. 룸은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장기 채권은 마이너스가 크게 나거든요. 크게 났고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거나 지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시장의 금리가 앞으로 내려가져 가지고 얘가 쑥 올라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기 채권은 그만큼 타격이 좀 심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있네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정도를 금리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듀레이션이라는 수치로 따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만기랑 또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만약 10년이다 이러면 10배만큼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정도거든요.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를 투자를 한다는 건 그냥 RP나 MMF를 가지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CMA에 돈을 넣어 놓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지혜 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중기 채권은 우량한 회사의 채권을 매수해가지고 시장의 금리가 오르더라도 채권의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해서
이 만기 보유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만기가 네. 되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도 슬퍼할 필요 없이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중개채권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자 확정된 이자는 갖고 가는 거니까 네. 손해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자도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되는 뭐 예적금 이자보다는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장기 채권을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사실 저는 어려운 영역이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경제에 관심이 많고 금리에 관심이 많고 본인만의 뷰가 있으시다면 이쪽은 금리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셋 중에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종류 중에서는 그래도 금리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는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앞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어도 이익이 나겠구나라고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면요. 네. 금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죠. 네. 금리, 이 돈의 가치다. 뭐 이렇게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도 금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금리를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정말요? 그러셨어요? 네, 다양한 곳에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걸 몇 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그 결론적으로 네. 대표님이 누구한테 설명했을 때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네요. 오늘 알려주시는 이 개념이. 네.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자율과 할인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뭔가 금리가 이렇게 나뉜다는 건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금리가 2%다, 금리가 3%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은 왜 이자율이라고 얘기 안 하지? 왜 수익률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예적금을 하면서 이자율 적힌 거를 봐왔잖아요. 그만큼 준다는 건데 왜 금리라는 말을 쓰는 거야?라고 했을 때 금리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자율 말고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자율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이자율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금 가입할 때를 생각해보면 자, 100만 원을 넣고 1년이 지나면 102만 원이 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또 넣으면 또 104만 원이 되고 106만 원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방향대로 우리의 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율, 수익률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채권을 얘기하거나 네. 채권을 얘기할 때는 이자율이라는 말을 아예 거의 안 쓰고 금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말 속에 이 이자율과 할인율의 개념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친 게 금리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그냥 이자율로 표현하는 거는 완전 정확한 건 아닌 거네요. 네. 어. 그러니까 예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랐다 이러면 좋은 거고요. 네.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랐다 이러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아예 역방향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겪어왔던 거랑 너무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게 역방향인 이유는요. 채권이라는 것은 픽스드 인컴, 미래에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내가 이걸 시장에서 살 때의 가격이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먼 훗날에 100을 받게 되는 이 채권을 내가 1년 전에 사면 98, 2년 전에 사면 96, 3년 전에 사는 게 94라면 저렴하게 산 거. 네. 네.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그렇네요. 할인율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요. 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좋죠. 왜냐하면 이제 커져가는 방향이라면. 네네. 하지만 할인율의 방향에서는요.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는요.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뜻하는 거는 먼 훗날에 100만 원 받을 얘를 지금 내가 더 크게 할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92, 90 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뜻하잖아요. 네. 이거는 채권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앤세일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아울렛 같은 데 가서 네. 그러면 같은 상품이라도 저렴하게 사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다는 건 우리한테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해 보셔도 네.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할인율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클수록 좋아지는 네, 게 이 네.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요.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네. 벌써 그게 여기서 좋은 한 번 거. 나왔죠. 그렇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 이미 한 번 더 나왔죠. 만약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많이
더 큰 금액으로 계속 할인해 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사는 이 가격은 또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쉽게. 네. 네. 요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첫 번째 설명이고요. 음.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비유적인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닭이 알을 낳는 과정인 것 네. 같아요. 네. 자, 알을 만약에요. 또 많이 낳는 순산 저출산 시대에 네. 네. 자, 닭을 네. 황금알까지는 아니고요. 음. 자, 닭 그 알을 낳는 닭을 이제 네. 10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이 100만 원 닭이 100만 원짜리 가치예요. 네. 어. 그리고 알을 이렇게 놔주는데요. 네. 알을 시장에다 팔면 무조건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직관적으로요. 네. 야, 닭을 사가지고 2만 원 계속 팔 수 있대. 음. 그러면 언젠가 닭값도 뽑고 할 수 있겠구나. 음. 라고 해서 닭을 살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닭을 우리가 산 2만 원짜리 알을 낳아주는 닭을 산 이유는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장에 지금 존재하는 금리가 1%이기 때문에 이 2%의 수익을 안겨주는 닭을 샀던 거죠. 아, 네. 요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닭이 죽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닭을 사서 2%짜리 얻는 이유는 시장의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돈을 의사결정을 버니까. 한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면 음.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1에서 3으로 올랐어요. 어. 그러면 2%의 수익을 안겨주는 이 음. 알은 고정이잖아요. 음. 이 닭에 갑자기 미워 보이겠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야, 너- 닭 왜 샀지? 이런 거. 그러니까요. 얘 죽을 리스크도 안고 있는 닭을 음. 내가 예금을 해도 3% 주는데 얘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가 2%밖에 못 얻는다면 네.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네. 되게 미워져가지고 별로 갑자기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네. 얘를 닭이 이제- 왼수네 이러면서. 이제 중고 마켓에다가 닭을 올리게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만약에 닭을 올리는데요. 네. 자, 2만 원짜리 알을 낳아주는 이 닭을 100만 원에 팝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사겠죠. 왜냐? 음. 시장의 예금이 3%잖아요. 네. 그러면 닭을 할인해야 되잖아요. 저렴하게 해야지 누군가는 주워가겠죠 이런 네. 마음으로. 닭을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야 단가 할인으로. 네. 2만 어. 원에 팔았을 때 네. 2만 원에 실제로 달걀을 팔았을 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얻는 수익률이 3%보다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닭값을 할인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제가 이거를 살 때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음. 시장 상황 이렇게 돼가지고 중고 마켓에 내놓는데 제가 이거 닭 50만 원에 내놓겠습니다. 2만 원짜리 알을 낳는 닭을 50만 원에 사실 분 없을까요? 라고 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판매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닭- 이 그림 통해서 우리는 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게 증명이 되네요. 네. 어. 바꿀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 아래 어. 가격도 바꿀 수 없고 어. 다 바꿀 수 없는데 요것만 바뀌기 때문에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알 낳는 닭을 통해서도 채권의 금리와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네요. 아, 채권은 여기서만 쓰이는 고유한 진짜 어디서도 안 쓰고 여기서만 쓰는 몇 가지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채권 매수할 때만 그 쓰는 룰이에요. 네. 어. 이게 아무래도요. 과거에는 채권 시장이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만 거래가 됐잖아요. 네. 금융기관이나 기관들끼리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약속과 룰이 생긴 거죠. 계속. 아,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네. 심지어 녹아 있고 음. 과거에 뭐 채권 금융기관끼리 거래할 때도 주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되기도 그랬다면서요. 하고 네.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개, 두 한 개? 개, 두 개라는 그래도? 수량을 얘기하는데 그게 한 개가 100억이라고 하죠. 아 정말요? 생각지도 못했네. 저는 세 개요 이러면 300억. 아 그래요? 세 개가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원래 크기도 하긴, 큰데 안전자산으로서 거래를 하니까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 그들의 룰 같은 게 지금도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혼란을 좀 겪을 수 있는데요. 아, 자, 첫 번째는 알아야겠다. 이거 실수했다가는. 네,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는 채권의 수량입니다. 수량 왜 이걸 또 공부해야 될까? 가보면요, 채권은 전혀 다른 수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어떠한 채권을 제가 만약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좌 속에 수량이 28만 개 이렇게 더 있죠. 28만 개. 예, 여기는요, 야 수량이 뭔가 많아 보이네요. 28만. 9,92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요. 28만 개를 사면 엄청 뭐 많이 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 그렇죠?
공을 없애나요? 수량을 세는 개념이 좀 이상해요. 그럼 왼쪽에서 28만 개 했잖아요. 음.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9,507원짜리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요. 수량이 10만 5천인데 여긴 심지어 원이 또 붙어 있어요. 원? 야, 수량이 왜 원이야?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그 주문을 제대로 넣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 투자를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도 모르면 못하니까. 네. 아. 그리고 심지어 밑에 보면요. 이렇게 주문을 넣잖아요. 음. 9,507원짜리 채권을 10만 5천 원에. 원어치를 뭐 넣었는데 갑자기 내가 결제되는 금액은 9만 9천 원이에요. 아, 이건 진짜 설명 안 들으면 아예 이해 불가. 네. 예상도 그러니까 안 돼요. 채권이 수량 세는 게 왼쪽에는 28만 개라고 부르고 여기는 네. 10만 5천 원이라고 부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량 때문에 진짜 사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주문 금액으로 가이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주문을 넣으면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왜 이런지는 또는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는 거는 이제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런 채권이 있어요. 9,96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요. 여기 수량에다가 10,000원이라는 방식을 써요. 채권 10,000원도 뭐예요? 아, 약간 10,000원이 불경스러운 소리 같지만. 그래서 네. 여기 보면요. 9,960원짜리 채권을 네. 10,000원 그냥 10,000원? 숫자는 내가 적은 건 10이잖아요. 네. 10개를 샀는데 결제되는 금액은 9,960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 우리 상식적으로요. 9,960원짜리를 10개를 주문 넣으면 99,6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아, 이건 시스템 오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겠네요. 네. 이거 관련해서 문의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아. 자, 요거를 어쨌든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산이 이상한 게 아니고 채권의 특별한 이제 수량 개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확실히 이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여기 지역이 정상입니다. 네. 실제로 채권은 저희가 직원용이 이용하는 그런 채권 수량들에서도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제하고 나머지만 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박고미 TV 대표님이 예전에 그 운용사 이런 데 있을 때 사실 채권 관련해서 많이 또 업무를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고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잠깐 그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깨알모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 알고 있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증권사별로 채권의 수량을 띄워주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금액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 크게 썼는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10,000원 방식을 쓰는 것과 이건 아직도 좀 10,000원 이거 10,000원 방식. 낯설어요. 자, 요거는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량 말고 진짜 내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숫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요런 방식을 쓰고 있는 곳은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인지적으로 맞아떨어지는 한 개, 두 개라는 개념이 맞아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는 하나 맞아요? 네, 하나인 거죠. 10,000원을 10으로 나누니까 1, 이거는 네. 1이다. 10,000원이 한 개인 거죠. 우리 그냥 한 개, 인지적으로. 한 개. 그다음에 금액 기준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 방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부 두 가지 증권사에서는 나오니까. 이제 우리를 고려해서 금액 방식으로 넣어주는데요. 금액 방식은 그 수량이 금액 기준으로 드는데 이때는 그냥 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투트랙이구나. 10,000원 방식, 네. 금액 쓰는 방식. 네, 그래서 10,000원은 10으로 나누고 네. 금액은 만으로 네, 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으로 나누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요, 그 채권을 살 때 너무 목돈으로 사시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네, 네, 소액으로 네. 사시는 분들은요, 내 수량을 봤을 때 수량이 좀 애매하게 뭐, 네. 뭐 10, 20 막 이렇게 돼 있다면 요 방식 첫 번째 방식일 거니까 10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난 별로 많이 안 사는데 한 30만 원치 샀는데 막 몇만 개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 금액 기준을 쓰고 있는 곳이니 만으로 나누면 보통 맞아 떨어집니다. 예. 요거까지 기억하셨다면 네, 네. 넘어가 보면요. 자, 요게 제가 간단하게 찾아본 네. 증권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자, 이것도 다 캡처해서 오셨네요. 야. 자 신한투자증권 10,000원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이거 10으로 나눠줘야 돼. 하나. 네, 한 개를 산 거예요. 한 개, 이거. 한 개. 그러니까 개라고 이게 해요. 개, 한 개. 실제로 그렇게 부르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나는 그렇게 기억하면 괜찮은 거죠. 여기 보면 9,960원짜리를 한 개 샀으니까 밑에 결제되는 금액이 9,960원인 거죠. 그러네요. 10,000원 돼 있으면 저기 한 개. 어.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예. 자, KB증권도 보면 10,000원입니다. 음. 한국투자증권도 보면 수량 가보면요. 맞죠? 수량 1,098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109.8개를 제가 산 거거든요. 이건 좀 많이 샀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야, 이게- 이런 증권사들이 이제 10,000원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네. 주문 넣을 때는 그냥 요게 한 개다. 요게 한 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잘 모셨다. 네, 이거 큰. 진짜 헷갈리죠? 네, 이게 굉장히 기본인데도 모르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이래요라고 물으시면 제가 네. 답변 되게 힘든 게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서요.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그렇네요. 근데 없죠. 실제 그게 맞고. 네, 맞아요. 그걸 바꾸게 되면 아마 채권 시장에 혼란이 더 생길걸요. 아, 자, 그래서 10,000원 방식을 쓰고 있는 곳에 잔고에 만약에 109.8 돼 있으면 여기에 소수점 10으로 한번 나눠서 그렇네. 109개 정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좀 편해요. 네. 왜냐하면 10,000원짜리를 109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정도가 맞아 떨어지니까 좀 기억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10,000원 방식은 내가 셀 때는 10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음. 결론을 지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엔 금액 방식을 쓰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NH투자증권 채권 주문 넣을 때요. 수량에 10,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갑자기 수량인데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네. 요거는 10,000원 돼 있으면 그냥 10,000원 나눠버리면 한 개. 하나. 네. 한 개. 그러면 9,950원짜리를 한 개 샀으니까 결제 대금이 9,950원인 거죠. 심플한 개념입니다. 그다음 여기도요. 여기는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도 어려운 게요. 자, 가격은 9,955원이잖아요. 네. 근데 수량이 이상하잖아요. 42만 3천 개를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아서 계산이 어려워지는데 네. 이것도 수량 자체를 금액 방식을 쓰고 있는 곳이니까 만으로 나누면요. 42개 정도 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위에 있는 거에다가 42개 정도 하게 되면 결제 대금이 나오게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닌 거죠. 10,000원 아니면은 금액 기준. 네. 뒤에 숫자 막 많고 원 달린 거. 네. 뭐지? 그래서 이제 10,000원 쓰는 거는 10으로 나누면 그냥 내가 세는 수량, 금액 방식은 만으로 나누면 내가 세는 수량.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자, 여기는 28만 개 하면 28개구나라고 그러네.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